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몇 가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살 때 지금보다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채도 담보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들어보겠고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더 확대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을 자세하게 들어보죠. 10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 경제 뉴스 덕분인지 금요일이기 때문인지 어쨌든 좀 더 즐거운 아침입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금요일의 목소리 안승찬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조금 즐거운 모양입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네, 한 기자님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셨어요. 즐겁습니다. 예, 뉴스들은 뭐 그다지 즐겁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들여다보죠. 김현우 소장님, 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어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나왔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부동산, 뭐 대출 관련 내용이니까 예. 대출 규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초부터는 뭐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 팔고 새주집으로 이사를 가시려는 1주택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LTV는 뭐 지역하고 뭐 주택수,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복잡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고 반면에 무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70%까지 뭐 대출도 가능하고 이렇거든요. 예. 또 집값이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율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복잡했던 규제가 거의 다 풀리고 무주택자나 아까 말씀드린 기존 주택 처분하고 이사 가려는 1주택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도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모든 규제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요거는 또 바로 시행은 아니고 관련 규정 개정해가지고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내년 초부터. 예. 예. 중도금 대출의 문턱도 좀 낮아지는 것 같더군요. 네, 이게 대출 규제 완화하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고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현재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 예. 기준선이 12억으로 올라갑니다. 완화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면 계약금은 보통 내 돈으로 어떻게든 되고, 그렇죠. 그건 대출이 안 되니까 내 돈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잔금이 한 30%쯤 됩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중도금 대출이라는 건 집값의 반 정도를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9억 원이 초과하는 분양가 9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는 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 10%, 중도금 50% 합쳐서 최소한 60%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현금 부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9억 넘는 민영주택들 많고 특히나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예. 이 단지도 분양가가 9억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규제 때문에 대출 안 나올 거다. 그럼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12억 이하로 규제가 풀리면 대상이 네. 넓어지죠. 다만 DSR 규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TV 50%로 다 받는다. 그래서 6억을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금리 5%로 30년 만기 대출 받았을 때 다른 대출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최소한 9,700만 원 넘어야 되거든요. 그 규제는 대출 규제는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대출 규제를 통과할 만큼 소득이 많으시면 예, 서울이라도 아무리 비싸도 집값의 반은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0억짜리 집을 사려면 25억까지도 해드립니다. 예, 소득만 충분하다면. 소득만 충분하다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도 12억 원 이하는 해주는데 12억 원이 넘으면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동안 전세를 살던 분이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럴 때 16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8억은 대출해준다는 거죠.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은 12억 초과하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아파트를 살 때는 예, 그렇죠. 이번엔 대출 규제가 풀렸으니까. 네네. 그런데 나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집 말고 네.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당첨받아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할 거야. 네. 라고 할 때 16억짜리 아파트라면 네. 그때는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을 사면 해주고 네. 대출을 반을 새 아파트를 그 청약해서 해주면 16억짜리예요? 이거는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글쎄요. 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이긴 한데 그 보증을 왜 거기다 어차피 부어놨는지.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서 맞습니다. 정책으로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네. 부처가 좀 다른가?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청약제도 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네, 요 청약 당첨자에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가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에 청약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기존 주택은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나온 대출들 있죠. 이게 전부 다 회수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3년 동안 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쥐고 있는 걸 막으려는 이 취지의 규제였는데 예. 최근에 이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증여를 하거나 예. 아니면 신규 아파트에 세입자를 줘야 되는 세입자를 드려야 되는데 입주 시점에서는 물량 쏟아져 나오니까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처하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요 6개월이라는 조건을 2년으로 들려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요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어제 이 대책이 발표된 어제부로 6개월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다 적용을 해주고요. 요거 외에도 원래는 1년에 2번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9월 정도에 열렸는데 요걸 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조정할 예정인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네. 전역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내려오지 않을까. 조건은 다 달성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고 뭐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뭐 그런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다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요건들은 충족을 했는데 아직 불안하지 않냐, 집값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풀어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요건은 다 달성을 했으니까 풀어주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청약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과열 지역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대출 규제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는 일원화되잖아요. 이번에 다 전국이 다 풀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차이가 큰 건 청약제도인데 전매 제한하고 특별 공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만약 공급- 서울이 계속 투기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면 지금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도 걸리고 특별 공급에도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예, 특별 공급이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무슨 신혼부부 특공, 무슨 생애 청년 최초 특공 이런 걸 안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둔촌주공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없는 아파트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풀어준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둔촌주공이 아주 중요한 아파트인 모양이니까. 왜냐하면 거의 5천 세대가 분양되니까 뭐 신도시급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의 무주택자들은 다들 한 번씩 생각해보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으로 바뀔 것 같다. 만약 그걸 배려해야 한다면. 예, 저의 추측입니다. 웬만하면 추측은 잘 조심스럽게 안 하시는 분인데 매우 확신이 드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안승찬 기자님, 예. 어제 한국은행이 예. 채권 시장 안정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뭐 들썩들썩하죠. 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다들 돈을 못 구하고 네. 대기업들도 뭐 거의 10% 가까운 이자 주겠다고 해도 돈 못 구하고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데 네. 주식시장으로 치면 도대체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하한가예요. 예, 하는 그런 느낌인 셈이죠. 거잖아요. 예. 한국은행이 무슨 방안을 내놨어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등판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략 총 3가지 정도의 패키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금 긴데 네, 아직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한국은행이 은행채나 한전채 같은 공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시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담보로 받아주는 채권에 이 은행채 공사채를 넣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국채나 한국은행-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맡기면 돈을 빌려줘요. 마치 전당포처럼. 예. 네 물건 받으면 내 돈 빌려줄게 이런 건데 그냥 주지는 않고 뭐라도 갖고 와. 예,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예. 이 담보를 받아주는 채권이 아무거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라든가 예.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한채라든가 그러니까 매우 안전한 채권만
담보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네.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받아주는 이 담보 채권 목록에 은행채하고 공사채도 담보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예, 예를 들면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은행이 받아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채권 시장이 강원도 뭐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워낙 은행채하고 한전채 같은 게 많이 발행되고 있어서 예. 근데 은행채나 한전채가 좀 굉장히 우량한 채권인데 높은 금리로 발행하니까 나머지 네. 신용도가 좀 낮은 채권들은 어떻게 설 자리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탕수육 4,000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아무도 짬뽕 안 사 먹는. 그래 마치 5성 호텔의 고급 셰프들이 길거리 포장마차로 다 나와서 이야. 다 1,000원에 팔겠습니다. 이러면 기존의 붕어빵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셰프들이 길거리로 안 나오도록 이 어디 체육관 같은데 따로 격리시켜 놓고 여기서만 장사하세요. 하면 이제 붕어빵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은행채, 한전채 이런 채권들이 자꾸 발행되거나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하면 기존의 붕어빵 채권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예. 한국은행이 요 채권들은 우리한테 맡기시면 아. 그 채권 맡겨 제가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일종의 격리 대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 이거 긴데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아주 짧게. 저희 동네에 예. 어떤 가게가 야채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럼 야채를 팔죠. 그런데 시골에서 트럭으로 막 당근, 감자 이렇게 와서 파시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네. 바로 그 앞에서. 예. 그럼 경쟁이 붙잖아요. 그 원래 야채 가게 사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분 트럭한테 가서 네. 당신 오늘 갖고 온 거 다 얼마냐? 내가 사줄게. 내가 다 사줄게. 다 쫓아내서. 다 사셔서 보낸 후에 네. 그걸 비싸게 팔더군요. 다시. 예. 예.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흐름이 좀 끊겼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은행채나 공사채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게 은행한테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은행이 은행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채라는 건 누군가한테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건데 네. 그럼 그 은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제 조금 물어보니까 사실 이 은행채 좀 특이한 게 은행채 상당 부분은 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B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은행채는 신한은행이 주로 가지고 있고 신한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는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고 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담보로 맡겨줬습니다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들의 은행채를 맡기시면 우리가 네.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예. 은행들은 그럼 대체 은행채를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은행이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만기 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만기 때 돈을 딱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슷한 채권을 내가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때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돈을 지급하면 되니까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가장 자기하고 비슷한 은행채를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출도 받으면서 정기예금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빌려주고 영희가 민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민수가 다시 철수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철수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또 들어왔네? 나 또 영희한테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걸.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다 그런 거 갖고 있지 말고 다 일로 갖고 오면 저희가 현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이 은행채하고 공사채를 담보로 받아주기로 한 건 그렇게 네. 시중에 채권들을 한국은행이 흡수하고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 풀어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담보증권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수가 영희한테 100원을 이체했다고 해봐요. 예. 그럼 내 통장에서 100원이 빠져나가고 영희 통장에 100원이 입금되고 이렇게 숫자가 딱 찍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철수가 거래하는 은행과 영희가 거래하는 은행이 100원이 바로 오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 날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은행들끼리는 거의 그날 밤 자정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예. 철수네 은행, 영희네 은행이 네 줄 돈 받을 돈 계산한 다음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차액만 오가는 거죠. 실제로 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루 뒤에 정산을 하니까 실제로 정산해 봤더니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더라. 그럼 큰일이잖아요. 이미 예. 통장에 돈이 찍혔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이체하는 한도 금액의 몇 %까지는 담보로 꼭 맡겨놔야 합니다. 혹시 빵꾸 나면 이걸로 메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 조항을 둬요. 이게 차액 결제 담보증권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마치 외상장부 할 때 못 네. 믿으니까 대신 10,000원 선불로 꼭 내보세요. 외상은 드릴 건데 예. 일단은 돈은 좀 맡겨놓고 외상 시작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익 결제 담보증권 비율이 은행 이체 한도액의 70%를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내년 2월부터는 이걸 80%로 높일 계획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담보를 더 많이 맡겨야 된다는 뜻인데 어제 나온 조치는 이걸 5월까지 3개월 동안 안 올리고 더 연기하겠다. 좀 지금 상황을 좀 더 이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그만큼 은행들이 담보 부담이 줄어드니까 은행은 조금 자금 여유가 더 생기는 거고 은행들이 돈이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럼 요즘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은행들을 통해서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을 자꾸 지원하면 그 은행들이 돈이 퍼져갈 것이다. 넉넉해지면 그렇습니다. 이 담보로 맡기는 채권 목록에도 한은채, 공사채도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아졌다.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로 은행들 상대로 거래를 하다 보니 은행 대책이 주로 나왔는데 예. 증권사에 직접 지원하는 대책은 없었습니까? 이게 요즘?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포함됐다는 게 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의 문제가 증권사가 보증을 선 ABCP 같은 그런 단기 채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그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형이 돈이 없으면 작은 형을 돈을 줘야지. 자꾸 큰 형한테만 큰애야 일로 와봐라. 네가 요즘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 가져라 그러면 저 큰애가 돈이 넉넉하니 작은 애를 도와줄 거다. 네.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형한테 바로 직접 꽂아줄 수 있는 방법을 쓴 거고 그게 이제 RP 매입이라고 해서 RP가 환매 조건부라는 뜻이거든요. 예. Repurchasement Agreement. 다시 나중에 사오는 약속을 하고 준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돈을 주고 은행에 돈을 주고 국채를 사오는데 요거는 7일 이후에 다시 돌려줄 거야 하고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7일만 빌려줄 거야라는 말과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RP 매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국채라든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은행채라든가 한전채라든가 이런 채권들 나한테 잠깐 맡기면 돈을 그때그때 7일간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그 RP 매입이라는 걸 3개월 동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총 6조 원 규모의 돈을 직접 증권사한테 뿌리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ABCP 문제가 증권사에 가장 타격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증권사한테. ABCP를 쥐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예.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사주면 참 고마운데 네. 그거 말고 언제든지 시중에 팔면 돈이 되는 은행채나 공사채까지만 사준다. 한국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걸 돈이 급해서 이걸 시장에 팔면 시중금리도 높아지고 하니까 나한테 맡기면 그 돈으로 위험한 순간은 넘기지 않겠니? 뭐 이런 취지고요. 최근에 기재부가 증권금융 통해서 3조 원어치 증권사 지원하겠다는 발표 있었거든요. 예. 그거하고 더해서 이번에 6조 원을 더 증권사라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되는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 직접 도와주는 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증권사가 갖고 있는 안전한 거를 굳이 시장에 팔지 말고 한은에 팔아라. 그렇습니다. 시장을 도와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만이 안 나오게.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사실상 늘 그런 일이라서. 예. 전반적으로는 요약하면 한국은행이 돈줄을 좀 풀어주겠다. 시중에 하도 돈이 안 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건데 네.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미국 따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정책인데 네. 어제 지난달까지는 흡수했다가 이번 달엔 돈 풀고 다음 달엔 또 흡수하고 이러면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죠. 예. 앞뒤가 안 맞죠. 예. 다이어트 하면서 삼겹살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발표했던 대책들이 대부분 한창 코로나 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계속 내렸잖아요. 그때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들을 이번에 다시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걸 다시 쓰니까 뭔가 손발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인데 한국은행도 신경을 쓰였는지 어제 이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네. 아주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근데 좀 어색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이번 조치도 3개월만 한시적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더 연장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네. 단서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는데 왜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도 영국 중앙은행이 시장이 채권 시장 금리가 너무 뛰니까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 조치를 단기적으로 시행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요즘 중앙은행들이 느끼는 고민은 금리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나빠지니까 네. 그거를 일단은 좀 안정화시키고 가야 되겠다는 양쪽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선택을 또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한번 주지만 다이어트는 계속이야. 그렇습니다. 확실히 내가 얘기했어. 네. 착각하지 마. 다이어트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라는 얘기한 이야기. 셈입니다. 예. 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떨어진다는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6일 기준으로 메가와트 시당 104.3유로 14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예,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 9월에 4만 원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많이 비싸긴 한데 예, 6월에 48만 원까지 갔던 거랑 비교하면 7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는. 네.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천연가스 가격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유럽이 아시아에서 현물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오는 게 아시아 현물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오는 천연가스 비용이 올라가겠죠. 천연가스 비용이 올라가면 천연가스로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그거 못하는 바람에 적자가 많이 쌓였죠. 네. 그래서 한전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더 힘든 아까 거니까. 안승찬 기자님 말씀하신 그 한전채가 많이 발행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런 영향도 있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귀해서 네, 우리한테 생긴 영향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네, 우리한테도 돌고 돌아 괜찮은 얘기네요. 아주 괜찮은 얘기죠. 근데 이제 한전채가 많이 발행되니까 다른 회사채들이 안 팔리고 회사채들이 안 팔리니까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돼야 그걸로 투자도 하고 직원도 고용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왜 떨어졌대요? 일단은 러시아가 가스 밸브 잠그겠다고 위협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부지런히 여기저기서 가스 가지고 갖고 미리미리 막 저장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나라 미국에서 막 LNG도 막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맘때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해야 되는 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독일 같은 경우는 저장 능력 대비 90% 이상을 이미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다행히 예년보다 따뜻합니다. 원래 프랑스는 지금 이맘때 되면 난방 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낮 기온이 영상 25도예요. 온실가스 덕분이죠. 네, 따뜻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마치 가을 같은 날씨 때문에 난방을 많이 안 하니까 가스를 덜 쓰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주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달러원 환율도 뭐 어제 좀 내려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안정되는 듯한 소식들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네. 요게 또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날씨도 또 추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11시 5분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은 다이어트에 괜찮다는 문자들을 꽤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시 5분에 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